안녕하십니까. 미술해설가 윤운중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한 유럽의 유명 박물관에서 작품 해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 흥미로운 관심이 생겼는데 음악과 미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루브르에서 베토벤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우리 삶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술 분야인 음악과 미술이 어떻게 연관성 있고 조우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천재 예술가들은 화가가 되었든 음악가가 되었든 예술적 영감을 퍼올리는 바다는 유사합니다. 그 바다를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문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화와 성서 속에서 예술적 영감을 퍼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나긴 예술사 속에서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근대 인상파의 선구자라고 알려진 에두아르 마네의 명화 한 점과 명화에 얽힌 오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파리 오르세 미술관의 명화 중에서 최고의 작품을 한 점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올랭피아를 꼽을 만큼 마네의 올랭피아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모더니즘을 출범시킨 최초의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마네가 1865년 파리 살롱전에 이 작품을 출품했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31살이었습니다. 당대 인상주의 화가들 가운데 에드가 드가, 프레데릭 바지유와 함께 비교적 부유한 부르주아 집안 출신이었던 마네는 전형적인 파리지앵이면서 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법학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거나 해군 장교가 되기를 바랬지만 어려서부터 드로잉을 좋아했던 마네는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화가가 됩니다. 당시 마네는 인상주의 그룹에 참여하기를 주저했는데요. 기성 화단에서 배척받는 아웃사이더가 되기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전람회에 참가하기를 거부하고 미술계의 주류 속에서 혁신적인 기법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그의 행보는 당대의 상황과는 분명히 괴리가 있었고 다소 무모했던 그의 시도는 평생을 예술적 비난에 시달려야 했던 운명을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하지만 마네는 전위 예술의 선구자로 후배 인상파 화가들에겐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863년 낙선전에서 파리를 한바탕 시끄럽게 한 풀바디의 점심에 가장 열광한 그룹은 다름 아닌 모네, 바지유 등 그로부터 10년 후 인상주의를 꽃피우게 될 20대 초반의 젊은 화가들이었습니다. 이후 마네는 자연스레 인상주의 그룹의 우상이 되었으며 카페 게르부아에서 피사로, 르누아르, 바지유, 시슬레 등 모네 그룹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카페 게르부아는 몽마르트 근처 바티뇰에 위치한 화가, 또 문학가, 비평가들의 아지트로서 이곳에서 새로운 예술을 토론하며 인상주의가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즈음 마네의 친구였던 드가 역시 이 그룹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마네는 풀바디의 점심의 실패를 거울 삼아 올랭피아를 그렸는데 이 작품이 1865년 살롱전에 출품되자 프랑스 미술사상 최악의 스캔들이 벌어집니다. 살롱전에 온 관람객들은 작품에 대해 격렬한 반감을 적나라하게 표출했습니다. 신문, 잡지 등 당시의 저널리즘은 천박하고 뻔뻔한 여자, 배가 누런 올랭피아, 고릴라 같은 여자 등 심지어 일일 만편까지 동원되어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전시장에선 이런 스캔들이 전시에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해서 아무도 가지 않을 법한 맨 구석진 방에 조용히 걸어두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이 작품을 보려고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신문에 실린 악의적인 기사를 읽고 호기심에 구경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올랭피아는 1848년에 출간된 알렉산드로 디마피스의 소설 동백 아가씨에서 여주인공의 연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미모로 몸을 팔아 살아가는 매춘부였습니다. 소설은 크게 성공했고 연이어 연극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네가 이 작품을 그릴 당시 올랭피아는
매춘부와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이 작품에 적대적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대의 불편한 진실을 만해가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나 시대를 막론하고 금기시된 성역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금지된 성역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서구 미술에서 여성 누드를 표현할 때는 화가와 관람객 간의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누드는 지체 높은 분들이 보기에 부담 없을 정도로 점잖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보통은 그리스 신화 속 미의 여신인 비너스나 혹은 또 사냥의 여신 다이아나 같은 여신들을 빗대어 이상화된 누드를 그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상상 속 이미지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마네는 과감하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여인의 벗은 모습을 전혀 미워하지 않은 채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 올랭피아야말로 서구 회화사상 최초의 진정한 누드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그림 속의 누드 여인은 다소곳하게 누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버릇없게 슬리퍼를 신고 침대에 다리를 꼬고 누워 화면 밖을 똑바로 쳐다보며 관람자에게 도전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작품은 현재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의 기본 구대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데, 원작과 비교해보면 작품에서 마네가 시도한 두 가지 혁신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마네는 일찍이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진짜 누드화를 그렸습니다. 어느 비평가가 이 작품을 두고 벗겨진 나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절묘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 회화의 절대적인 법칙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티치아노의 작품에선 관능미를 뽐내는 비너스가 화면 중앙에 자연스럽게 누워있는데 반해 올랭피아는 어딘지 낯설고 어색한 포즈로 등장합니다. 티치아노의 작품에는 원근법으로 표현한 입체적인 공간 속에서 두 시녀가 보이지만 올랭피아에선 우측의 공간을 커튼으로 가려버렸습니다. 마네는 언젠가 회화란 2차원의 평면 위에 구성된 생면의 집합체라는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이 말은 서구 회화에서 수백 년간 당연한 규칙으로 여겨졌던 3차원의 현실 세계를 2차원의 평면 위에 재현하려는 시도를 통렬히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네는 이런 자신의 의지를 3차원 공간을 삭제한 화면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인물의 표현도 지극히 평면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오죽하면 그에게 그나마 호의적이었던 구스타프 크루베마저도 올랭피아를 두고 목욕을 막 끝낸 스페이드 여왕이라고 빈정거렸겠습니까?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비교해보면 의도적으로 여체의 부피감이나 무게감을 없애고 마치 종이를 오려붙인 것 같이 화면을 평면화시켜버린 작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이 그림은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이 고급 매춘부임을 드러내는 장치가 여기저기 발견됩니다. 티치아노의 그림에 등장하는 백인 하녀는 흑인 하녀로 돌변했는데요. 여기에는 저간의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파리의 젊은 여성들 중에는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고급 매춘부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젊은 여성들에게 상류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일을 거두는 하녀 역할은 흑인 여성이 도맡다시피 했고, 마네는 이런 현실을 그림 속에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티치아노의 원작에는 전통 회화에서 충성스러움을 상징하는 강아지가 등장하는 데 반해 올랭피아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검은 고양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요. 당시 검은 고양이는 타락하고 방종한 여성이나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은어였다고도 하고, 고양이의 웅크린 엉덩이와 치게 올라간 꼬리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음탕한 도발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그려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한눈에 봐도 매춘하는 여인을 그린 것이 확연하니 이 그림을 두고 외설스럽다, 천박하다며
관람객들과 비평가들 사이에서 난리법석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앞서 간단하게 언급한 바대로 당시 알렉산드로 디마의 아들인 디마피스가 써서 흥행에 성공한 소설 동백 아가씨는 흥행 여세를 몰아 영국으로 상연되었는데, 이때 파리에 있었던 이탈리아의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가 이 영국을 관람 후 예술적 영감을 받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작곡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소설 동백 아가씨는 저자인 디마피스의 자전적 이야기를 소설로 옮긴 내용입니다. 당시 파리에는 가난하고 비천한 집안 출신의 여성들이 급격히 자본화되어 가는 사회구조 속에서 돈도 벌고 신분 상승도 꿈꾸며 파리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파리 오페라가에 위치한 롤레트 성당 근처에 몰려 있어 일명 롤레트라고 불리었습니다. 이들은 비싼 도시 생활비와 물가고를 견디지 못하고 가난한 대학생들과 동거를 통해 생활비를 아끼며 하루 15시간의 고된 노동을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성 중 미모가 뛰어나고 교양으로 무장한 일부 여성들은 신흥 부르주아 계층이나 고위층, 또 예술가, 귀족들의 정부가 되어 그들의 은밀한 후원 속에 상류층 진입을 꿈꾸고 살았는데요. 이런 여성 중 최고의 꽃을 일컫는 말이 코르티잔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류층 문화 속에 저키클럽이라는 클럽이 있었습니다. 주로 돈 많은 상류층 남자들이 고급 매춘부를 데리고 파티와 오락에 뒤엉킨 쾌락을 일삼는 클럽이었죠. 그런데 이 클럽의 멤버 중 디마피스가 있었습니다. 디마피스는 이 클럽에서 우연히 파리 사교계 최고의 코르티잔이었던 마리 디플레시스를 보고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류층 인사들이 꿈꾸는 여인이었습니다. 동백꽃을 워낙 좋아해 동백꽃의 여인이라 불리었고, 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집 앞에서 동백꽃을 들고 그녀에게 구애하는 통에 한 비평가는 그녀를 두고 동백꽃 궁전에 갇혀있는 공주라고 불렀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 후 그들은 결혼했으나 마리의 낭비벽과 사치가 심해져 이혼하게 되고, 이후 마리는 결핵에 걸려 23살 꽃다운 나이에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이후 디마는 슬픔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었고, 이 이야기는 훗날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와 비올레타의 사랑 이야기로 각색됩니다. 결국 마네는 이 작품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직시했고 표현했으며, 주류 미술계의 문매를 맞으면서도 자신의 예술 세계를 당당히 열어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확실히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남긴 교훈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마네는 죽을 때까지 이 그림을 간직했고 동시에 자신의 대표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